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맹활약을 또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저희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네. 반갑게 네. 또 박수 보내면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이 윤석열은 감옥에서 뭐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네, 내란 특검의 외환죄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 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새로운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또 내밀하게 들여다볼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본론을 좀 들어가면 지금까지 알려진 건 백령도에서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7대 북으로 네. 보냈다라는 건데 의원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정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예. 2대가 더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2대를 더 보냈다. 네, 네, 10월 3일 날 예.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 저 위에 1차 네. 10월 3일 연천에 있는 부대에서 2대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4차죠. 저까지 한 4차례에 걸쳐서 9대가 최소 보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4차례에 걸쳐서 9대, 네. 7대가 아니다. 네, 네. 2대가 네. 10월 3일에 비교란에 네, 보면 연천에서 2대 연천되잖아요. 날아갔다. 네, 네. 그래서 3번 보냈잖아요. 예. 1차가 10월 3일 날 2대를 평양 15관저에 보냈고요. 네. 2차로 10월 8일 밤 11시에 보내서 9일 날 새벽 3시에 돌아왔는데 이때 4대를 보냈다가 네. 3대만 복귀하고 한 대는 미복귀. 평양에 추락을 한 추락을 거예요. 해서 그걸 북한이 거고요. 발견한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3차는 11월 13일 날 저녁 이때는 초저녁에 보냈어요. 네. 19시 30분에 보냈다가 21시 20분에 왔는데 2대를 계획했는데 먼저 한 달을 남포일 때 보냈었는데 네. 무사히 복귀하니까 그 다음 한 대를 보내지 않은 거죠. 아. 네. 그리고 특히 1차, 2차 같은 경우는 평양의 심장부잖아요. 15관저면은 김정은이 숙소로 추정되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는 평양이 아주 김일성 종합대를 비롯해서 외무성 뭐 핵심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 전단을 뿌렸다는 것은 심장에 총을 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적심장에. 그런데 네. 반응이 저런 무인기 전단통에다가 전단을 한 번에 600장 정도 맥시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뿌린 거죠. 저 전단통은 실제 보이는 전단통은 네. 드론사에서 만들어서 개조를 했더라고요. 3D 3D 프린터로 프린팅. 아주 소형으로 네.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한 번에 600장. 만들어서 했는데 저거를 6월 달에 디자인을 해서 네. 7월 달에 3D 프린트로 제작을 하고 개조를 한 이후에 시험 비행을 7월 8월에 하고 조종사들을 8월 달에 훈련을 시켜서 10월 달에 저렇게 평양에 보냈던 거예요. 평양에 보냈는데 별 반응이 군사적인 도발 반응은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저기 가장 호전적인 부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남포예요.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지역도 그쪽 부근 부대고 NLL 일대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그동안 해왔던 부대들이 남포 일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부대 시설 위주로 갔다 오는 거 네.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했는데 이것은 저게 심장에 평양에 총을 쐈는데 안 되니 되니까. 이번에 목에 칼을 들어민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응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로서는 천운이었죠. 만약 했다면은 바로 국지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원하는 비상계엄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네. 그런 사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이 그런 사항 조건 하에서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면은 군인들은 임무 수행을 100% 해야 되잖아요. 따를 맞아요.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박정호 기자나 제가 여기 없고
서해에 생각하는 거지만. 수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찔한 상황입니다. 오마이TV도 폐쇄됐을 거고. 폐쇄됐을 거고 시청자들 못 만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7대 얘기를 했었는데 10월 3일 연천에서도 2대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네.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대가 추가가 된 건데 북한 어디로 보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아직 안 됐고. 그걸 좀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백령도에서 날렸다, 백령도에 날렸다라는 걸 우리가 딱 듣고 네. 아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연천에서까지 날렸다. 연천에서 네. 날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인기 부대가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천은 드론 사령부라든가 네. 거기 부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평양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다 보낸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서부전선에서는 백령도에서 보냈고 연천 일대에서도 보냈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해에 있는 부대도 보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동해에 있는 부대에서는 드론을 한 대를 소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대가 소실이 됐는데 하나는 백령도에서 보낸 부대에서 보낸 게 평양에 떨어진 거고 한 대 소실 동해에서 보낸 부대에서 소실된 것은 거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소실되면은 무인기에는 위치를 추적되는 장치가 있어서 네.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만약 바다에 떨어져도 이 무인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로. 예.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텐데 네. 소실된 걸 못 찾았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란 특검에서는 네. 오마이TV를 꼭 보시고 수사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부대도 보내수 확률 높은데 네, 이게 위치 추적 다 되기 때문에 찾아올 네. 수 있는 소실이 됐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의심해 보자면 이게 북에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졌으면은 예. 당연히 찾아오는 거죠. 그 한 대당 2천만 원이고 네. 군에서는 그런 끝까지 추적해서 찾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안에 우리 네. 기술이나 네, 어떤 걸 그러니까. 넣어서 만들었는지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비행 가는 좌표, 비행 경로, 목표 지점 이런 비행 기록들이 다 레코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에서 노출되면은 바로 찾아와야 되는 거고요. 연천에서는 한 대가 연천 일대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런 찾아오고. 주민 신고에 의해서 찾아왔었잖아요. 네. 그러네. 그것도 이상하네요. 만약에 네. 어디 떨어졌다 하면은 네. 바다든 아니면 땅이든 네. 주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추적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무 얘기가 아직까지 없다. 네. 이 부분을 파봐야겠네요. 네. 그 이것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란 특검에서는 꼭 네. 그런 분야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드론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령관이 그런 얘기 합참에 보고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지휘 개통에 따른 북에 이제 무인기 보낸 작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합참이 알고 있고 어. 합참에서 관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네. 합참이 모르고는 이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인기가 북쪽으로 가는데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고 그게 우리 하면은 건지 아닌지. 아니요. 전방에선 다 레이더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이 되는데 예. 북한 넘어가는 무인기 같으면 바로 격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락 없이 갔다 그러면 저기 뭐냐 격추시키는 거고 격추시켜야 되고. 북한에서 기한할 경우 네. 갔다가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바로 격추시키고 막 전방에 작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부대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이에요. 합참이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표적 삐라를 뿌린 지역이 평양의 15호 관저 김정은이가 숙소로 네. 있는 있다고. 김정은 숙소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관저인데 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이 있는데 이런 표적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은 드론사에서는 없어요. 이거는 합참 정도
또는 안보실이라든가 네. 국정원 이런 데 정도 방첩사 정도에서나 표적을 찍을 수 있지 드론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것은 합참정보본부로 의심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정보본부에도 경력금을 준 근거가 있더라고요. 11월 중순 넘어서 네. 11월 22일 날 보면은 저 관련된 부대에게 경력금이 나간 걸로 추정돼요. 보십시오. 10월 8일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북한에 무인기가 보낼 경우는 꼭 알 수밖에 없는 부대에는 다 경력금이 갔어요. 연합사는 정보 자산이 많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연합사 네. 그래서 부사령관한테 줬는 것 같고 공군작전사령부도 공군의 레이더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알 거고 지상작전사령부, 합참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에 경력금이 나갔어요. 통상 경력금은 주요 훈련을 앞두고 이런 작전을 앞두고 주는 경우가 있고 네. 장관이 현장에 갔을 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보고 10월 23일 날은 국군 심리전단에 줬어요. 일단은 10월 8일하고 다 작전이 끝나고 심리전단에서 뭘 했느냐 북한에 뿌린 전단을 만든 부대예요. 비라를 만든 부대. 비라 만든 부대. 예, 그리고 11월 22일은 11월 13일 작전 이후잖아요. 예. 첫째는 남포 일대를 갔다 왔는데 음. 비행 경로를 남포 일대 주요 군사 기지 쪽으로 비행 경로를 잡아서 찍어준 거거든요. 그것도 찍을 수 있는 데가 합참정보본부거든요. 그렇네. 저기 이렇게 주는 걸로 봐서는 네. 저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부대가 아니냐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내란 특검에서는 저것도 중요 근거니까 저런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꼭 하시라. 네. 이것은 군을 잘 이해하는 저 정도 되니까 저런 걸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죠. 여기 네. 있는 이 사령부, 작전본부, 정보본부 이걸 잘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보고가 됐고 어떤 네. 지휘 계통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하나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합참에 지시를 받는다든가 보고하고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또 이 정도 평양과 남포에 가서 전단지를 뿌릴 정도의 작전은 네.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에요. 대통령 결심 없이는. 그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고 그다음 누구가 중간 매개로 해서 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결정한 사람은 이른바 이제 부의 지시라는 증언도 나왔지만 윤석열이 네. 지시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당연하죠. 북한 평양 심장부에 가서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전단을 뿌릴 정도의 그런 작전은 바로 왜냐하면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런 작전을 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결심이 나야 되는 거죠. 결심이 네.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상 이제 부인하는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던데 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게 당연하죠. 의원님의 뭐 생각. 윤석열 내란 속에는 뭘 제대로 인정하는 게 없어요. 다 밑에 뭐 떠넘기고 나 안 했어요. 나 네. 해놓고 나는 안 했어요 하는 그런 무책임하는 아마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임금 중에 최악의 정치 최악이요? 지도자인 것 같아요. 최악의 정치 지도자. 네, 네. 그렇게 기록이 될 거다 역사책에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